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또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충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일단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충일을 맞아서 매우 적절했고 그리고 원칙적인 추념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호국 영령들께 경의를 표했고 또 이제 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웅들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를 지금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지금 올해만도 수십 차례 정말 미사일 도발을 일삼았고 또 최근에는 지금 오물폭탄을 계속해서 투하시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칙적으로 강한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준해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지금 장정적이지만 정면적인 중단을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북한 역시도 지금 실제로 압박을 받고 오물풍선 투하를 중단하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이제 계속해서 평화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대원칙 차원에서 잘한 경고이고 잘한 추념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특히나 좀 북한에 대해서 강한 발언들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잦아졌고 또 복합적인 도발도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오물풍선과 같은 또 저질적인 도발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재명 대표가 짚어준 것처럼 굳건한 평화야말로 또 진정한 호국 보훈 정신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최혜병에 대한 어떤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사에 관해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었지만 그 대통령께서 거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어떤 현충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전향적인 입장을 집권 여당에서도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난항 겪으면서 또 여야 대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지금 원구성 같은 경우는 여든 야든 그리고 거대 정당이든 그리고 약한 약소 정당이든 합의와 협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원칙은 관행적으로요.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에 지속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지속되었죠. 근데 헌정사상 최초로 정말 야당 단독으로 지금 원구성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정말 이 지난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해임안도, 네, 물론 기각됐지만요. 그리고 검사 탄핵안도 물론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이거는 야당에 의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비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역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협의와 합의를 정말 무시한 서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행들을 깨트리고 정말 나쁜 선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대한민국 정치를 결국에는 후퇴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후퇴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께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뜻이다.
라는 거 좀 민주당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108석 약소 정당이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 총선 결과를 가지고 민의를 왜곡해서 일방적인 폭주가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민의를 위해서 협의와 협치의 정신을 되찾기를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원구성 협상 시한이 이제 내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좀 타개해갈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6월 7일이 원구성 법정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하루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의가 되고 이 부분이 합의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진행되는 모습들, 특히 원구성 협의를 두고 난항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법정 시한 내에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또 암울한 전망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앞서서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 내에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모습 당연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당연히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국회 내에서 그래도 그것들을 하나씩 양보해 가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의힘이 그것이 뭐 항의성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인데 이렇게 그냥 퇴장해버리는 것이 또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능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판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국민들께 마련해 주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 제출하라라고 좀 못을 박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법정 시한까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를 빠르게 구성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뭐 법대로 국회법에 정한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면 표결을 해서라도 원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빠르게 조속하게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 안 되면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게 법대로 하겠다라는 게 국회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날짜가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법의 정한 날짜를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여와 야가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여와 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붙이지 않았던 것을 민주당이 또 헌정사상 최초로 협의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법법 계속해서 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한 적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예산안에 대한 결의도 12월 2일까지 마무리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근데 지난 국회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할 것 없이 다 날짜 기한들을 약 30일, 25일, 30일 넘겼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야당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대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거대 야당의 폭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좋은 갈래들 그리고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좋은 갈래들을 깨트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을 가져간 야당은 예를 들어서 한쪽 당은 당연히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반대당에 주는 것이 이때까지 갈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또다시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에서부터 협의나 합의에 대한 의사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라는 말씀도 거들겠습니다. 네,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양당이 중용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당 내부적인 상황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당은
당원 당규 개정 그리고 전당대회 룰 개정 등 논의에 한창인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안 두고 논의 박차 가고 있습니다. 1인, 2인, 3인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검토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한데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6번의 지도부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좋지 못하다. 이에 대한 대안들은 분명히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러 오해를 낳으면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집단 체제를 또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이 집단 체제에 대해서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 체제로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회귀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안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구성원도 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것들이 당원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실 것인지에 먼저 고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7월에 준비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당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 내부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안에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논란들이 많아서 어느 쪽에 특별히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안을 지키는 것이 맞다 선거를 앞두고 하는 안들과 그리고 또 이제 그 2인 체제 역시도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안들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인 체제 아젠다를 좀 띄우면서 이런 논의가 그렇죠.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네. 배경은 바깥에서 봤을 때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밖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집단지도 체제라는 것은 결국 선거를 한 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해서 1위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 순위부터 최고위원을 갖는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력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후보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당대표로 못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체제 자체를 집단지도 체제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것 같고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를 고려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집단지도 체제냐 단일지도 체제냐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 민심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결국 대통령실에 때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쓴소리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부분 분명히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어떤 그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뭐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하고 뭐 당원 당규의 룰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부분을 좀 곁다리 건들듯이 건들지 말고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논의들 그 뒤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경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실제 그 이준석 당대표가 있던 당시의 혁신위에 제가 구성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혁신위가 꾸려질 때마다 지도 체제에 대한 의견들이 항상 있어 왔던 건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방향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었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1인 독주 체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의 권한을 분산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은 좋은가라는 물음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지도 체제가 바꿨더니 나았더라. 이걸 예견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이 룰이 바뀌는 것은 적합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수기가 필요할 것이고 이 논의에 대해서는 결과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서도 결국에는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될 차원이지 정치적인 부분의 해석은 선을 그으시는 건가요? 네,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체제 변경 자체가 이번에 처음 거론된다면 상관없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당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집단 지도 체제나 그리고 이런 체제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내일도 계속해서 이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내용들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당원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두고도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를 지금 미비한 규정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계속 변모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경선에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안입니다. 한 20% 정도를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반영하는 방안들이 당원 당규로 개정 사안으로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될 때는 이제 그 1년 전에 이제 사퇴를 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외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지금 좀 예상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미비하다라는 또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각에서는 이거 이제 이재명 대표를 1인을 위한 어떤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따라서 당 내에서는 여러 지금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에 계신 많은 이제 정치인들의 그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지금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또 수렴해서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당원 당규가 어떻게 반영될지까지는 또 좀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뜻 20% 반영하고요. 대선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 좀 두겠다 한 건데 지금은 일단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쓴다고 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타인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원 개정의 핵심 요소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당대표여도 1년 전에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바꾸고 싶은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룰 개정이 될 것이다. 안정적으로 당대표직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등록할 때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재명 당대표용 지금 이 변경 작업이다라고 보는 것이 명확할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당대표 1인을 위해서 당원이 개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개정 시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들은 그게 발견된 기소된 날 즉시 당직에서 물러나게끔 돼 있는 당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외 규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바가 있고요. 또 국회의원 출마 자격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변경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 1인을 위해서 당원을 정말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뿐이 볼 수 없고 이 내면에는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립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3년 후에 대선까지 네, 이재명 당대표는 그때까지 건재할 것이니 쉽게 건들지 말라라는 암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1인 체제 하에서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입맛에 따라서 지금 당원까지 개정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정치를 마찬가지로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물론 네. 아니라고 해주셨긴 합니다만 지적처럼 조금 계속해서 논란의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 같거든요. 당연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규정 자체가 좀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 분명하거든요. 당대표가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시한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아예 없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선거 전에 당대표가 또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된다면 특히나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비판받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대표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점이 있다는 것은 또 수긍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도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지금 다른 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연임하게 될 가능성까지도 놓고 또 당은 그 미래를 또 대비해야 되는 것도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가 그런 상황 안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히 개정하는 것도 또 대비하는 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간 또 공격은 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둘러싼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공세가 좀 심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공세라기보다는 여기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라고 해야지 맞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박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것이 진실이든 가짜든 네거티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바로바로 대응하진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크게 느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지마할 사건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국민의 작은 의혹들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버킷리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냐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감한 사항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내식 비용, 식사 비용만 사회에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 실제 장관이 갔으면 모든 비용 합산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수준인데 기내식 비용으로만 6천을 썼고 4끼에 6천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한 끼에 무려 지금 1,400~1,500만 원의 식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1인당 나눠도 45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실제 공무원 기준에 맞춘다라고 하면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적당한 식사가, 적절한 식사가 나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김정숙 여사 한 명이 한 끼에 1,000만 원 이상의 식사 비용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밥 도대체 뭘 먹으면 한 끼에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느냐 궁금해하시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진실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고 대한항공에 물어봐라라고 했더라고요. 이건 대한항공에 물어볼 일이 아니죠. 대한항공에서 만약에 4끼 식사비로 6천만 원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이 담당 공무원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비용이 나올 수 있느냐.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추론한다면 여기에 정말 비싼 와인 등의 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네, 이러한 항목들을 명확하게 다 공개하라.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실 규명이다라고까지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밝혀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치졸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이 돼서 그 중앙지검에서 일단 배당이 돼서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세들이 이제 치졸한 것 아니냐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그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하게 됐으니까 이제 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또 규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상당의 아직 받았는지 모르는 진실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하지만 지금 이렇게 큰 비용들에 대해서 특검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 잣대가 동일하게 되어져야 네.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